감사합니다. 23년 동안 우리 준영이를 키워주셨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민준이 덕분에 살았어요. 앞으로도 민준이 엄마 해주세요. 23년 동안 서로의 삶을 모른 채 견뎌온 두 여자는 한옥마루에서 조용히 마주합니다. 한 사람은 잃어버린 손자를 품지 못한 죄책감 속에서, 다른 한 사람은 남의 아이를 지켜온 세월의 무게로 숨을 고릅니다.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따뜻한 빛처럼 오래 감춰졌던 진실이 천천히 드러나는 순간, 두 마음은 마침내 같은 방향을 향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그 작은 응원이 모퉁이 글방을 이어갑니다. 사연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 그날 이후 여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초록빛 산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따뜻한 바람이 차 안으로 불어들어왔습니다. 5살 아이는 뒷좌석에 앉아 두 손으로 창틀을 잡고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처음 가보는 바다였습니다. 아버지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어머니는 조수석에서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앞들에는 꽃이 피고. 아이가 좋아하는 노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이도 따라서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뒤를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 이 노래 참 좋아하네. 그 순간 아이의 목에 걸린 금목걸이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돌잔치 때 할머니가 직접 걸어준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평생 간직하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그 말을 지켰습니다. 목욕할 때도 잠잘 때도 한 번도 벗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백미러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아버지가 웃었고 아이도 따라 웃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바다야. 조개도 잡고 모래성도 만들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차 안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고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앞을 보던 눈이 커지더니 손이 핸들을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니가 앞을 봤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중앙선을 넘어오는 트럭이 보였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아버지가 핸들을 꺾었고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쾅! 유리가 깨지고 철이 구겨졌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고 온몸이 짓눌린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서 어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가운 것이 손에 닿았습니다. 누군가의 손이었습니다. 앞좌석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핸들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옆을 봤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쓰러져 있었고 역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빨간 것이 보였습니다. 손에서 머리에서 여기저기서. 아이는 그게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지만 알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눈앞이 다시 흐려졌습니다. 앞좌석 사람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문을 밀었습니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밀었고 온 힘을 다해 밀었습니다. 찌그러진 문이 간신히 열렸습니다. 차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주변은 조용했고
도로 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멀리서 매미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아이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왜 걷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도로를 벗어나 풀밭을 지나고 작은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신발이 벗겨졌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발바닥에 돌이 박혔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배가 고팠고 목이 말랐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낮은 지붕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마을 입구에 오래된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 나무 아래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땅이 가까워지고 눈이 감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손이 이마를 만졌습니다. 아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한 여자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40쯤 되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 투박한 손, 걱정 가득한 눈. 낯선 얼굴이었지만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물었습니다. 얘야, 괜찮아? 어디서 왔어? 아이는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엄마 아빠 어디 있어? 아이는 대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누구인지, 아빠가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인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박순자였습니다. 마을 끝자락에서 혼자 사는 여자였습니다. 저녁 무렵 마을 입구를 지나다가 나무 아래 쓰러진 아이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아이를 업고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물을 먹이고 몸을 씻기고 다친 곳을 살폈습니다. 큰 상처는 없었습니다. 다만 온몸에 작은 찰과상이 있었고 발바닥이 피투성이었습니다. 신발도 없이 맨발로 오랫동안 걸은 흔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아이에게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냐고 물었지만 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이 어디냐고 물었지만 역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 이름 전화번호도 물었지만 아이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기억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심한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기억상실 증상으로 보입니다. 순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부모를 어떻게 찾죠? 경찰이 대답했습니다. 수소문해 보겠습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온 게 있는지 확인하고요.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아이를 찾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실종 신고 기록을 전부 확인해 봤는데 이 아이와 맞는 건 없습니다. 순자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경찰이 잠시 뜸을 들이다 말했습니다. 며칠 전 여기서 20km쯤 떨어진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부부가 사망했습니다. 순자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요? 경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차가 완전히 불에 타서 아이도 함께 사망한 것으로 처리됐습니다. 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 아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경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20km입니다. 5살 아이가 그 거리를 걸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그쪽 사고는 이미 종결됐고 유가족 측에서도 아이가 사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경찰이 대답했습니다. 유가족 연락처가 확인이 안 됩니다. 사고 처리한 쪽에서도 기록이 불분명하고요. 경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절차대로라면 미아 보호소로 보내야 합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마루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에 생기가 없었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실 순자에게도 아들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7살에 병으로 잃었습니다. 그 후로 순자는 혼자 살았습니다. 다시 결혼하지 않았고 아이를 갖지도 않았습니다.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키우면 안 될까요? 경찰이 돌아간 뒤 순자는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있잖아, 얘야. 아이가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내 이름 내가 지어줘도 될까?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순자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민준이, 어때? 좋은 이름이지? 아이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내 이름은 민준이야. 알았지?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처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 잘했어. 민준아.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7살이 됐습니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도 가봤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수도 있고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민준이는 과거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꿈을 꿨습니다. 차 안에서 누군가 노래를 부르는 꿈이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꿈에서 깨면 손에 목걸이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몰랐지만 그 목걸이를 잡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민준이는 순자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그렇게 불렀을 때 순자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를 꽉 안았습니다. 순자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민준이는 왜 순자가 우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순자가 민준이를 데리고 시장에 갔습니다. 5일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였고 과일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순자가 과일 가게 앞에 멈췄습니다. 사과를 골랐습니다. 배를 골랐습니다. 귤 한 봉지도 집었습니다. 순자가 지갑을 열었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12,400원이에요.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려 민준이를 봤습니다. 가게 주인도 민준이를 봤습니다.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주인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숫자를 확인하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를 올려다봤습니다. 맞네. 어떻게 알았어?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냥요. 보면 알아요. 민준이는 가격표를 한번 봤을 뿐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가 저절로 계산됐습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보였습니다. 주인이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이 아이 보통 아니네. 7살이 이렇게 암산을 해?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민준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장에 갈 때마다 비슷한 일이 생겼습니다. 민준이가 계산기보다 먼저 정확한 금액을 말했고 한 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네 아이가 계산을 기가 막히게 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5년이 더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12살이 됐습니다. 마을에 새로운 소문이 돌았습니다. 순자네 아들이 바둑을 잘 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경로당 앞마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바둑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에 12살 민준이가 앉았고 맞은편에 박 노인이 앉았습니다. 박 노인은 동네에서 바둑 1인자로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바둑을 뒀다고 했습니다. 박 노인이 먼저 돌을 놓았습니다. 민준이가 돌을 집었습니다. 3초도 안 되어 돌을 놓았습니다. 박 노인의 눈썹이 움직였습니다. 20수가 지났습니다. 박 노인의 이마에 땀이 맺혔고 한수를 두는데 5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3초 안에 돌을 놓았습니다. 고민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30수가 지났습니다. 박 노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바둑판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손에 쥔 돌을 내려놓았습니다. 졌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 노인이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바둑 누구한테 배웠냐?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무한테도 안 배웠어요. 박 노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두냐?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그냥요. 보면 다음 수가 보여요. 박 노인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서 민준이를 이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6년이 더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18살이 됐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민준이의 성적은 늘 전교 1등이었습니다. 어느 날 담임 선생이 민준이를 불렀습니다. 민준아, 합격이다. 서울대 경영학과 전액 장학금이야. 민준이는 고개만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자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서울 가게 됐어.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잠시 후 돌아섰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가가 붉었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잘했다. 우리 민준이.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나가도 괜찮아? 순자가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훌쩍 커버린 아이였습니다. 어깨가 넓어지고 순자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습니다.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바보야. 당연히 가야지. 순자가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민준이도 순자를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순자가 방으로 들어갔다가 작은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내 거야. 상자를 열었습니다. 금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내 거였잖아.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처음 왔을 때 목에 걸고 있던 거야. 내가 보관하고 있었어.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왜 안 줬어? 순자가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잃어버릴까봐. 그리고 내가 힘들까봐. 민준이는 목걸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금판이 달려 있었고 뭔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글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몰라. 내가 처음 왔을 때부터 있었어. 민준이는 목걸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손에 쥐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먼 곳에서 노래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순자가 웃으며 눈가의 눈물을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바보야. 고맙긴. 민준이는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이 목걸이가 자신을 어디로 이끌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챕터 2 28 서울 10년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28살이 됐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대학원까지 마쳤습니다. 교수들이 학계에 남으라고 권유했지만 민주는 거절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민주는 대기업 공채에 지원했습니다. 성원그룹, 중견 제조기업이었습니다. 연 매출 2천억 원 규모의 탄탄한 회사였습니다. 왜 그 회사였는지 민준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공채 공고를 보는 순간 묘하게 끌렸습니다. 회사 로고를 보는데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면접 날이 됐습니다. 민주는 면접장에 들어섰습니다. 5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날카로운 눈으로 민준을 훑어봤습니다. 인사팀장이라고 했습니다. 면접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몇 가지 질문은 평범했습니다. 자기소개, 지원 동기, 장단점. 민주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인사팀장이 서류를 넘기며 질문했습니다. 이력서를 보니까 출생지가 불명으로 되어 있네요. 이건 뭡니까?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이 없습니다. 사고로 가족을 잃고 다른 분 손에서 자랐습니다. 면접장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인사팀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 배경으로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가 뭡니까?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배경은 선택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내려놓고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면접관이 질문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회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외부인이 회사 내부 문제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부분의 지원자는 일반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준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공시 자료와 뉴스 기사를 분석해 봤습니다.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이 2.3%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이라고 발표했지만 같은 업종 경쟁사는 오히려 이익률이 올랐습니다. 문제는 원자재가 아니라 내부 비용 구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면접관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인사팀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준이 덧붙였습니다. 물론 외부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입사 후에 가능할 것입니다. 면접이 끝났습니다. 민준이 나가고 나서 면접관들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민준은 이른 아침에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 오는 곳인데 낯설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신입사원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같은 기수 신입사원은 15명이었습니다. 민주는 그 중에서 가장 조용했습니다. 질문도 하지 않았고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듣고 보고 기억했습니다. 교육 셋째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입구에서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야, 앞 좀 봐.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또래처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양복이 비싸 보였습니다. 시계도 고급이었습니다. 신입사원 같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신입이야?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네. 남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번 기수 얼굴들 참 별로네.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옆에 있던 동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 이태준이야. 상무 아들. 건드리지 마.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태준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앞에서 사람들이 걸어왔습니다.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양복이 깔끔했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도 따라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자가 민준 앞에서 멈췄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아무 말 없이 민준을 훑어봤습니다. 마치 벌레를 보는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옆에 있던 선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분이 이정호 상무님이야. 회장님 아들. 조심해.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불쾌함?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감정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신입사원 교육이 끝나고 민준은 경영기획팀에 배치됐습니다. 말단 사원이었습니다. 하는 일은 단순했습니다. 자료 정리, 복사, 회의 준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민준은 군말 없이 일했습니다. 시키는 일은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했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으려 했습니다.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게 신입의 자세라고 생각했습니다. 입사 한 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분기 사업 계획을 검토하는 자리였습니다. 민준은 구석에 앉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팀장이 보고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번 분기 예상 매출은 480억입니다. 지난 분기 대비 3% 상승입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 회의록을 작성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신입이 회의 중에 나서는 건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민준이 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팀장님,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팀장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빨리 해. 민준이 말했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 매출 추정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팀장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뭐? 민준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여기 원자재 비용이 전년 대비 12% 상승했는데 매출 원가율은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걸 반영하면 예상 매출은 480억이 아니라 461억입니다. 팀장이 보고서를 다시 봤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맞네. 팀장이 민준을 봤습니다. 너 이거 어떻게 알았어? 회의 중에 본 거야?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회의록 작성하면서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팀장이 한참 동안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입 중에 괴물이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보고서를 한번 보면 오류를 다 찾아낸다고 했습니다. 태준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창립기념 행사 날이 됐습니다. 회사 로비가 화려하게 꾸며졌습니다. 직원들이 정장을 입고 모였습니다. 외부 손님들도 많았습니다. 민준은 말단 사원으로서 행사장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하는 일은 안내와 자빌이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단상 위에 한 노인이 올라섰습니다. 일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흰 머리카락,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강단이 있었습니다. 회장이었습니다. 이철수. 민준은 구석에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회장이 축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로 우리 성원그룹이 창립 4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묵직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힘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이상한 기분에 빠졌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축사가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말이 끊겼습니다. 손이 연단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행사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누군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군가는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달렸습니다. 생각할 틈도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을 헤치고 단상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회장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의식이 없었습니다. 민준이 회장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박이 약하고 불규칙했습니다.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119 불렀습니까? 누군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부르고 있어요. 민준이 회장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호흡이 약했습니다. 입술이 파래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자세를 바로잡고 기도를 확보하고 상태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신입사원이 회장 옆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수백 번 해본 것처럼 능숙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민준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간결하고 정확했습니다. 구급대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회장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회장이 실려나갔습니다. 행사장에 남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직원 누구야? 신입이라던데? 대단하다. 저렇게 침착할 수가 있어? 민주는 아무 말 없이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다시 구석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민주는 그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한편 구급차에 실려가던 회장은 잠깐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비서실장이 옆에 있었습니다. 회장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직원. 비서실장이 물었습니다. 네. 어떤 직원 말씀이십니까? 회장이 말했습니다. 나를 도와준 직원. 비서실장이 대답했습니다. 신입사원 중 한 명입니다. 이름은? 회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 친구. 얼굴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시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머릿속에는 한 얼굴이 남아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던 젊은이의 얼굴.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눈. 익숙한 느낌. 그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챕터 3. 병실의 떨림.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회장은 병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빨리 조치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몸이 무거웠고 팔에 수액줄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이 눈을 뜨자 급히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정신이 드십니까?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비서실장이 물을 떠서 건넸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잠시 후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행사장에서 비서실장이 대답했습니다. 쓰러지셨습니다. 구급차로 이송됐고 응급시술을 받으셨습니다. 회장이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쓰러졌을 때 누가 도와줬지? 비서실장이 대답했습니다. 신입사원 중 한 명입니다. 경영기획팀 소속이고 이름은 박민준입니다. 회장의 눈이 움직였습니다. 박민준.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려봤습니다. 그 직원, 어떤 사람이야? 비서실장이 대답했습니다. 올해 신입으로 입사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수석 졸업, 대학원까지 마쳤습니다. 면접 때도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가족은? 비서실장이 잠시 뜸을 들이다 대답했습니다. 특이한 이력입니다. 출생지 불명, 입양 기록 없음, 보호자는 박순자라는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친부모는 어린 시절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사고, 비서실장이 덧붙였습니다. 본인도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기억 상실이 왔다고 면접 때 말했다고 합니다. 회장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 직원, 한번 보고 싶구나.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락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민주는 회사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비서실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회장이 찾는다고 했습니다. 병원으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민주는 당황했습니다. 신입사원이 회장을 직접 만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민주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앞장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긴 복도를 지났습니다. VIP 병동이었습니다. 복도 끝에 경호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들어가세요.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민준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긴장됐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병실이었습니다. 창가에 꽃이 놓여 있었고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회장이 누워 있었습니다. 민준이 침대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팀 박민준입니다. 회장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눈이 멈췄습니다. 민준의 목소리, 낮지만 맑은 음색,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죽은 아들의 목소리와 비슷했습니다. 회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게.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회장이 숨을 멈췄습니다. 민준의 눈매, 길고 선명한 쌍꺼풀, 약간 치켜 올라간 눈꼬리, 죽은 아들 정민이와 똑같았습니다. 23년 전 교통사고로 잃은 아들. 그 아들의 눈이 지금 회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고마웠네. 자네 덕분에 살았어.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회장이 민준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앉게. 잠깐 이야기 좀 하지. 민준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자네 응급처치는 어디서 배웠나?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대학 때 동아리 활동으로 배웠습니다. 이후로도 꾸준히 자격증을 갱신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착하더군. 모두가 얼어붙어 있을 때 자네만 움직였어.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회장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면서 계속 민준을 관찰했습니다. 자네, 우리 회사에 왜 지원했나? 민준이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공채 공고를 보는 순간 묘하게 끌렸습니다. 꼭 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민준이 덧붙였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회장이 한참 동안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회장이 기침을 했습니다. 민준이 재빨리 일어나 탁자 위에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물 드십시오. 회장이 물컵을 받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눈이 민준의 손에 고정됐습니다. 새끼손가락 안쪽으로 살짝 휘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이 집안의 내력이었습니다. 회장 자신도 그랬고 아들 정민이도 그랬고 손자 준혁이도 그랬습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물컵을 받아들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회장이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아니, 괜찮네. 물컵을 받아들고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물이 조금 흘렀습니다. 민준이 휴지를 집어 회장의 손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의 눈이 민준의 목 뒤에 멈췄습니다. 오른쪽 목 뒤 셔츠깃 사이로 뭔가가 보였습니다. 연갈색의 모반이었습니다. 동전 크기만 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자 준혁이에게도 같은 위치에 같은 모반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던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복점이라며 좋아했던 그 모반.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의 표정을 보고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습니다. 회장님, 어디 불편하십니까? 의사를 부를까요?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잠깐만. 회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민준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자네, 회사 경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민준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외부에서 본 것이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보입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말해보게. 민준이 말했습니다. 첫째, 내부 비용 구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3년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탓으로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내부 누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준이 계속했습니다. 둘째, 의사결정 라인이 불명확합니다. 보고 체계가 복잡하고 책임 소재가 모호합니다. 누군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본 서류들 중에 이상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는 것들이요. 실수라기엔 너무 체계적이었습니다. 회장이 한참 동안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이 청년은 입사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회사 내부의 문제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모르는 것을 신입사원이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자네, 이 회사를 어떻게 하면 좋겠나?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릴 위치가 아닙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괜찮네. 말해보게.
민준이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우선 내부 감사가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감사요. 그리고 비용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누수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찾아야 합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외부인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회장이 말했습니다. 말해보게. 민준이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맡기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을 넘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자네 말이 맞아. 회장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이 청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똑똑하고 정직하고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차마 생각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일어섰습니다. 오래 계시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때 회장이 말했습니다. 민준이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와주겠나? 민준이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회장님. 민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눈이 민준의 볼에 고정됐습니다. 오른쪽 볼에 보조개가 패였습니다. 웃을 때만 나타나는 보조개였습니다. 손자 준혁이에게도 같은 위치에 같은 보조개가 있었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회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네. 괜찮아. 그냥 고마워서 그래. 민준이 고개를 숙이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회장은 혼자 남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소리, 눈매, 새끼손가락, 목 뒤에 모반, 보조개,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23년 전 잃어버린 손자와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준혁이가 맞는 거냐? 1시간 후 할머니가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회장의 상태를 보고 놀랐습니다. 회장이 울고 있었습니다. 70년 가까이 살면서 이 사람이 우는 걸 몇 번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죽었을 때, 손자가 사라졌을 때, 그때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나 좀 앉아봐. 할머니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직원이 왔었어.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떤 직원이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어제 나를 도와준 신입사원, 박민준이라는 친구야.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요? 회장이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그 친구 얼굴을 보는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민이 눈을 닮았어.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민. 23년 전 교통사고로 잃은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목소리도 정민이랑 비슷해. 낮지만 맑은 목소리. 할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새끼손가락이 휘어 있어. 우리 집안 내력처럼.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목 뒤에 모반이 있어. 오른쪽에 동전만 한 크기로. 할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웃을 때 오른쪽 볼에 보조개가 생겨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회장이 할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저 직원이 우리 준혁이 아닐까? 할머니가 숨을 멈췄습니다. 그게 무슨...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 친구 이력을 들어봤어. 어린 시절 기억이 없대. 사고로 부모를 잃고 다른 사람 손에서 자랐대. 출생지도 불명이야.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23년 전 정민이 부부가 사고를 당했을 때 준혁이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어. 차가 불에 타서 함께 죽은 걸로 처리됐지만 시신은 없었어. 할머니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설마... 회장이 말했습니다. 만약 준혁이가 살아서 빠져나갔다면, 어딘가에서 자랐다면... 할머니가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내 심장이 그래. 내 심장이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알아봤어.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만나봐야겠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신이 직접 봐. 당신 눈으로 확인해. 할머니가 회장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23년 동안 찾아 헤맸던 손자. 죽은 줄 알았던 손자. 포기하지 못해 매년 생일마다 촛불을 켜던 손자. 그 아이가 돌아온 것일까요?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준혁아, 우리 준혁이.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챕터 4. 흔적.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한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눈매, 목소리, 새끼손가락, 모반, 보조개. 모든 것이 손자와 같다는 말. 23년 전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단 하루도 손자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매년 생일마다 케이크를 사고 촛불을 켜고 혼자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생일 축하합니다. 준혁아라고 말했습니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차가 불에 탔고 시신을 찾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장례도 치렀습니다. 작은 관에 아이의 옷과 장난감을 넣어 묻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믿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믿지 않았습니다. 손자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3년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아침 일찍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민준이라는 직원 이력서를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그 직원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조사해 주세요. 비서실장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1시간 후 비서실장이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력서를 펼쳤습니다. 이름 박민준. 생년월일 불명, 추정 나이 기준 등록. 출생지 불명, 보호자 박순자, 주소 충청남도 무산군 무산면 무살리. 할머니의 눈이 출생지 불명에서 멈췄습니다.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추가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박민준 씨는 5살 때 충남의 한 마을에서 발견됐습니다. 당시 기억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고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박순자라는 분이 아이를 맡아 키웠고 이후 성장하여 서울대에 진학했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발견된 시기가 언제죠? 비서실장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23년 전 여름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록에 없지만 7월 중순경으로 추정됩니다. 할머니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3년 전 7월
아들 부부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 7월 15일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 마을이 사고 현장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죠? 비서실장이 대답했습니다. 약 20km입니다. 할머니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 마을로 가야겠어요. 비서실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모님, 직접 가시겠습니까?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금 당장요. 2시간 후 할머니는 충남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마을이었습니다. 낮은 지붕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마을 입구에 커다란 느티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23년 전 5살 아이가 쓰러져 있던 바로 그 나무였습니다. 할머니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물었습니다. 박순자 씨 댁을 찾아볼까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사람에게 물어 순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마당에 빨래가 널려 있었고 텃밭에 채소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대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계세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후반의 여자가 나왔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 투박한 손, 선한 눈. 민준을 23년간 키운 사람이었습니다. 순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박순자 씨 맞으시죠? 저는 민준이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순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준이요?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한테 무슨 일 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여쭤볼 게 있어서요. 순자가 잠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마루에 앉았습니다. 순자가 보리차를 내왔습니다. 할머니는 차를 받아들었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잔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순자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민준이를 어떻게 아세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민준이가 제 남편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그 회사. 성원그룹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그 회사 들어갔다고 했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애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 씨, 민준이를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순자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뭔가를 느낀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떨리는 손, 간절한 눈빛. 순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3년 전 여름이었어요. 할머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녁 무렵에 마을 입구를 지나가는데 느티나무 아래에 아이가 쓰러져 있었어요.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온몸에 상처가 있었고 발바닥이 피투성이었어요. 신발도 없이 맨발로 엄청 먼 거리를 걸어온 것 같았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깨어났는데 아무것도 기억을 못했어요. 이름도 부모도 자기가 누구인지도 머릿속이 완전히 하얗게 된 상태였어요. 순자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먼 곳을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근데 그 아이와 맞는 실종 신고가 없었어요. 경찰이 그러더라고요. 며칠 전에 20km쯤 떨어진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있었는데 부부가 죽고 아이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서 함께 죽은 걸로 처리됐다고. 할머니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그 사고에서 살아남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경찰은 5살이 20km를 걸었을 리 없다고 했어요. 기록도 이미 종결됐고 유가족 연락처도 없다고 했어요. 순자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웠어요. 미아 보호소로 보내기 싫었어요. 저도 아들을 잃은 사람이거든요. 할머니가 흐느꼈습니다. 순자가 물었습니다. 혹시 그 아이 가족이세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순자가 일어섰습니다. 방으로 들어갔다가 작은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아이가 처음 왔을 때 목에 걸고 있던 거예요. 민준이한테 돌려줬는데 민준이가 서울 갈 때 두고 갔어요. 잃어버릴까봐 제가 보관해달라고 했거든요. 순자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금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숨이 멎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금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뒤집었습니다.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준혁. 할머니가 오열했습니다. 이건 제가 손자 돌잔치 때 직접 새겨준 거예요.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자요? 할머니가 목걸이를 가슴에 품고 울었습니다. 우리 준혁이가 살아 있었어요. 23년 동안 살아 있었어요. 순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민준이가 이댁 손자란 말이에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닦고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 23년 동안 우리 준혁이를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는요. 저도 민준이 덕분에 살았어요. 아들 잃고 혼자 죽은 것처럼 살았는데 그 애가 저한테 왔어요. 저한테 엄마라고 불러줬어요. 순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이는 정말 좋은 아이예요. 착하고 똑똑하고 효자예요. 할머니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요. 그렇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두 여자는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비서실장에게 민준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민준이 할머니의 사무실로 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할머니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남편 말대로였습니다. 눈매가 아들 정민이와 똑같았습니다. 손자 준혁이의 얼굴이 어른이 되면 이렇게 생겼을 것입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앉으렴. 민준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마 오른쪽의 혈관이 살짝 불룩해졌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그 혈관에 고정됐습니다. 손자 준혁이도 긴장하면 이마 오른쪽의 혈관이 불룩해졌습니다. 3살 때 처음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 앞에서 동요를 부르는데 긴장해서 이마에 혈관이 튀어나왔습니다. 그게 너무 귀여워서 할머니가 한참을 웃었습니다. 마지막 단서였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당황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준아, 내가 노래 하나 불러줄게. 들어볼래? 민준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네. 할머니가 천천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앞들에는 꽃이 피고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노래였습니다. 꿈에서 들었습니다. 누군가 불러주던 노래였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불렀습니다. 뒷뜰에는 새가 울고 우리 아가 잘도 잔다. 민준의 입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자장자장. 민준이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왜 아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알았습니다. 이 노래를 알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노래를 멈추고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민준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원래 이름은 이준혁이야. 민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됐습니다. 이준혁?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깨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벽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차 안, 햇살, 웃고 있는 사람들, 노랫소리, 목에 걸린 금목걸이, 준혁아, 바다 가자, 아버지 목소리, 우리 아들, 이 노래 참 좋아하네. 어머니 목소리, 그리고 굉음, 비명, 어둠. 민준의 몸이 떨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민준을 안았습니다. 준혁아, 할머니야. 할머니 왔어.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할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23년 만에 눈물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민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할아버지한테 가자.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어.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할머니는 민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민준도 할머니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빠르게 걸었습니다. VIP 병동이 가까워졌습니다. 복도 끝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있었습니다. 비서실장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빠르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비서실장이 할머니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남편은요? 남편 어디 있어요? 의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전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심장이 다시 멈췄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할머니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민준이 급히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준혁이가 왔어요. 손자가 왔단 말이에요. 민준이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민준의 품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민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방금 전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막 알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런데 할아버지는 떠났습니다.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병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회장이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준혁이 왔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이제야 왔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챕터 5. 폭풍. 회장의 장례는 5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전국에서 조문객이 몰려왔습니다. 정계, 재계, 언론계 인사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성원그룹 회장 이철수.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 중견기업을 일군 입지전적 인물이었습니다. 빈소에는 회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강단 있는 눈빛, 단정한 흰 머리카락. 마지막까지 회사를 걱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빈소 한쪽에 앉아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의연하게 버텼습니다. 민준이 옆에서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작은아버지 정호와 작은엄마 미연도 빈소에 있었습니다. 정호는 검은 양복을 입고 조문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표정은 슬퍼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어딘가 들뜬 기색이 있었습니다. 미연은 곁에서 눈물을 흘리는 척했습니다. 손수건으로 눈을 찍어냈지만 실제로 눈물은 없었습니다. 사촌 태주는 구석에 서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가끔 민준을 흘끔거렸습니다. 불쾌한 눈빛이었습니다. 정호가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힘드시면 좀 쉬세요. 제가 여기 지키고 있을게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정호의 눈이 민준에게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왜 여기 있는 거죠?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내 손자니까. 정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자요?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정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준혁이야. 23년 전 사고에서 살아남았어. 이 아이가 내 형 아들이야. 정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미연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준혁이는 23년 전에 죽었잖아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지. 하지만 살아 있었어. 사고 현장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사람 손에서 자랐어. 미연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준혁이라는 증거가?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있어. 금목걸이에 준혁이라고 새겨져 있어. 내가 손자 돌잔치 때 직접 새긴 거야. 그리고 신체 특징도 전부 일치해. 정우와 미연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태준이 다가왔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사실이면 상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연이 태준을 노려봤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냐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말에 정호의 눈빛도 흔들렸습니다. 상속? 그게 문제였습니다. 회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 정민, 차남 정호. 정민은 23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정민의 아들 준혁도 함께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정민이 죽고 나서 정호가 후계자가 됐습니다. 23년 동안 자신이 회장 자리를 이을 거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준혁이 살아있다고? 장남의 아들, 장손. 한국 재벌가에서 장손의 의미는 컸습니다. 특히 회장이 유언장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정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49제가 지났습니다. 유언장 공개 날이 됐습니다. 성원그룹 본사 대회의실, 변호사, 이사진,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할머니가 상석에 앉았고 민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정호 가족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고 이철수 회장님의 유언장을 공개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이철수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첫째, 성원그룹 경영권과 지분 과반은
장손 이준혁에게 상속한다. 정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둘째, 차남 이정호에게는 계열사 중 하나의 경영권과 지분 15%를 상속한다. 정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셋째, 손자 이준혁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경영권은 아내 김영순에게 위임하고 이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정우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모두의 시선이 정우에게 향했습니다. 정우가 말했습니다. 장손이라고요? 준혁이는 23년 전에 죽었어요. 저기 앉아있는 사람이 준혁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사모님께서 증거를 확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정우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목걸이 하나 가지고 사람을 손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건 누구나 조작할 수 있는 거예요. 미연이 말을 보탰습니다. 맞아요.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어머니가 속으신 거예요. 할머니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내 손자를 못 알아볼 것 같아? 정우가 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정우가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DNA 검사를 요구합니다. 저 사람이 정말 우리 집안 사람인지 과학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리적인 요구처럼 보였습니다. 정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모두의 시선이 정우에게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판단력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정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말씀드려야겠어요. 최근 어머니께서 혼란스러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죽은 손자가 살아있다느니, 회사에 문제가 있다느니. 미연이 말했습니다. 저희도 걱정이 많았어요.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닌가 싶어서요. 할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나보고 치매라고? 정우가 말했습니다. 치매라는 게 아니라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사 경영권이 걸린 문제인데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분이 결정을 내리시면 안 되잖아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민준이 가만히 앉아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말했습니다. 저는 다음을 제안합니다. 첫째, DNA 검사 실시. 둘째, 어머니의 정신감정 실시. 이 두 가지가 완료될 때까지 유언장 집행을 보류합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가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모두의 시선이 민준에게 향했습니다. 정우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비웃는 눈빛이었습니다. 뭐요? 할 말 있어요? 민준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DNA 검사는 받겠습니다. 저도 제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싶으니까요.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정신감정은 필요 없습니다. 정우가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민준이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상무님,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정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뭔데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2019년 감사보고서 47페이지에 나오는 특별 손실 38억 원, 어디에 쓰인 건가요? 정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 민준이 말했습니다. 특별 손실로 처리됐는데 상세 내역이 없어요. 보통 이 정도 금액이면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데 승인 기록도 없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2020년에는 42억, 2021년에는 51억, 2022년에는 53억, 2023년에는 48억, 올해는 48억. 합치면 280억입니다. 정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6년간 280억 원이 특별 손실로 처리됐는데 어디에 쓰인 건지 아무도 몰라요. 이상하지 않나요?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호가 말했습니다. 그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에요.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설명해 주세요. 어디에 쓰인 건가요? 정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민준이 서류 가방에서 문서 뭉치를 꺼냈습니다. 제가 좀 조사해 봤습니다. 민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특별 손실 명목으로 빠져나간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 봤습니다. 복잡한 경로를 거쳤지만 결국 세 곳으로 모였습니다. 민준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첫째, 케이만 제도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 둘째, 홍콩에 있는 투자회사. 셋째, 싱가포르에 있는 부동산 펀드.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이 세 곳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정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실소유주가 전부 같은 사람입니다. 민준이 정호를 바라봤습니다. 이정호 상무님, 당신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사들이 정호를 바라봤습니다. 정호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조작이에요. 민준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자금 이동 내역입니다. 회계장부, 은행 거래 기록, 법인 등기부등본. 전부 있습니다. 민준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6년간 280억 횡령. 증거는 충분합니다. 미연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함정이에요. 저 사람이 조작한 거예요. 민준이 미연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엄마도 할 말씀 있으시겠네요. 미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홍콩 투자회사 이사 명단에 최미연이라는 이름이 있던데 동명이인인가요? 미연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정호를 바라봤습니다. 상무님, 아까 유 원장 조작 가능성을 말씀하셨죠? 정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미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회장님, 금고에서 유 원장 초안이 나왔어요. 변호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유 원장과 비교해 봤습니다. 변호사가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하지만 한 군데 수정된 흔적이 있었어요. 민준이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장손 이준혁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라는 조항. 원래 초안에는 이 조항이 없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누군가 이 조항을 나중에 추가한 겁니다. 잉크 성분을 분석해보면 작성 시기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상무님, 준혁이가 죽은 걸로 처리되면 경영권이 이사회로 넘어가고 이사회에서 당신이 선출될 거라고 생각하셨죠? 정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건 모함이야. 다 조작된 거야.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수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검찰에서 판단하겠죠. 정호가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자식이. 비서실장이 재빠르게 막아섰습니다. 상무님, 진정하십시오. 정호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정호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상무님, 회장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정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내부 감사가 필요하다고, 누군가에게 맡기면 안 된다고, 직접 챙겨야 한다고. 민준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당신을 의심하고 계셨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계셨어요. 제가 그 뒤를 이어받은 겁니다. 정우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미연이 정우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괜찮아? 여보. 태주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비서에게 향했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민준 씨와 고 이철수 회장님의 DNA. 조부손 관계 확인됐습니다. 일치율 99.97%.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박민준 씨는 이준혁 씨입니다. 고 이철수 회장님의 장손이 맞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따라서 유언장에 따라 성원그룹 경영권과 지분 과반은 이준혁 씨, 즉 박민준 씨에게 상속됩니다. 정우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준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겠습니다. 횡령 및 배임 혐의입니다. 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준혁아, 삼촌이야. 제발. 민준이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민준입니다. 순자 엄마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민준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삼촌은 23년 전에 죽은 줄 알면서도 조카를 찾지 않았죠. 할아버지가 평생 찾아 헤맬 때 옆에서 뭘 하셨습니까? 정우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할머니도 일어섰습니다.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도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정호 부부와 태준만 남았습니다. 이사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아무도 정호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이 텅 비었습니다. 정호가 테이블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끝이었습니다. 챕터 6. 두 엄마. 며칠 후였습니다. 정호 부부는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횡령 및 배임 혐의였습니다. 280억 원. 작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태주는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아버지 덕에 들어왔으니 아버지가 쫓겨나면 본인도 있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뒤늦게 민준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민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원그룹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사회는 민준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출했습니다. 28살. 역대 최연소 대표였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DNA 검사 결과와 유언장 앞에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민준의 능력을 본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이 청년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민준은 아직 대표이사직을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집이었습니다. 서울 성북동에 있는 한옥이었습니다. 회장이 생전에 지은 집이었습니다. 할머니와 회장이 40년 넘게 함께 살던 곳이었습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기로 했습니다. 민준이 직접 모셔온 손님이었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순자가 들어섰습니다.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평생 시골에서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서울 부잣집 한옥은 낯설었습니다. 민준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들어와. 순자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내가 여기 와도 되는 거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엄마니까.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루에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일어섰습니다. 두 여자가 마주 섰습니다. 한 명은 23년 동안 손자를 잃은 슬픔을 안고 살았습니다. 다른 한 명은 23년 동안 그 손자를 키웠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앉으세요. 순자가 고개를 숙이며 앉았습니다.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자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23년 동안 우리 준혁이를 키워주셨잖아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굶기지 않고 아프지 않게 바르게 키워주셨잖아요. 공부도 시키고 대학도 보내고. 할머니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셨어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순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저도 민준이 덕분에 살았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저도 아들을 잃은 사람이에요. 10년 전에 병으로 잃었어요. 그 후로 죽은 것처럼 살았어요. 순자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제 앞에 나타났어요. 쓰러져 있는 걸 보는 순간 그냥 데려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순자가 다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요. 더 열심히 찾아볼 걸 그랬어요. 경찰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포기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도 몰랐어요. 준혁이가 살아있는 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도 23년 동안 찾았어요. 남편이 평생을 찾아 헤맸어요. 전국을 다녔어요. 탐정도 고용하고 미아 찾기 방송에도 나가고.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못 찾았어요. 준혁이가 다른 이름으로 다른 곳에서 살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두 여자는 한참 동안 서로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민주는 옆에서 두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들을 잃은 아픔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참 후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민준이 엄마 해주세요.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고 순자 씨는 엄마예요. 그게 맞아요. 23년 동안 키워주셨으니까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민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순자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나한테 엄마는 엄마야. 그건 변하지 않아. 민준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할머니고 민준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한테는 두 분 다 가족이야. 할머니와 순자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뵈어요. 우리.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가 순자를 안았습니다. 순자도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민주는 두 엄마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민주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비어있는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저녁 노을이 방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책상 앞에 섰습니다. 할아버지가 앉아있던 자리였습니다. 40년 넘게 이 자리에서 회사를 이끌었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직원들 이름을 다 외우고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손자를 찾아 헤맸습니다. 민주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 사이에 낡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가죽 표지가 달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7월 20일. 사고가 난 지 5일 후였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준혁이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이미 종결됐다고 한다. 더 이상 찾을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믿지 않는다. 준혁이가 죽었다고 믿지 않는다. 시신이 없지 않은가. 살아있을 수도 있지 않은가. 내일도 찾아볼 것이다. 민준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6년 3월 5일. 전국 미아 보호소를 다 뒤졌다. 준혁이와 비슷한 아이가 없었다. 탐정을 고용했다. 사고 현장 주변 마을을 다 조사하라고 했다. 반드시 찾을 것이다. 1998년 7월 15일. 준혁이 생일이다. 케이크를 샀다. 영순이와 둘이 촛불을 켰다. 7살이 됐을 것이다. 어떻게 생겼을까? 많이 컸을까? 보고 싶다. 2003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다. 준혁이가 좋아하던 날이다. 선물을 샀다. 레고. 준혁이가 좋아하던 것이다. 언젠가 찾으면 주려고 한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23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매년 생일마다, 명절마다, 기념일마다 기록이 있었습니다. 2010년 7월 15일. 20살이 됐을 것이다. 어떤 청년이 됐을까? 대학에 갔을까? 친구는 많을까? 사람만 있다면 좋겠다. 2018년 3월 2일. 오늘도 찾지 못했다. 23년이 지났다. 사람들은 포기하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내 손자다.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날짜는 며칠 전이었습니다. 회장이 쓰러지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오늘 그 직원을 만났다. 이름은 박민준. 신입사원이다.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눈매가 정민이를 닮았다. 목소리도 비슷하다. 새끼손가락이 휘어 있다. 우리 집안 내력이다. 목 뒤에 모반이 있다. 준혁이와 같은 위치다. 웃을 때 보조개가 생긴다. 준혁이도 그랬다. 설마. 아직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내 심장이 안다. 내 심장이 그 아이를 알아봤다. 영순이에게 말해야겠다. 확인해 달라고. 만약 그 아이가 정말 준혁이라면 23년 만에 드디어 글씨가 흐릿해졌습니다.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울면서 썼던 것입니다. 민주는 수첩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3년 동안 저를 찾으셨군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늦어서 죄송해요. 민주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바라보던 풍경이었습니다.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지킬게요. 수첩을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이 회사, 할아버지가 만든 이 회사, 제가 지킬게요. 민준이 책상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앉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도 지킬게요. 엄마도 지킬게요. 민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제가 할 차례예요. 동쪽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비서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이사회가 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밤새 운 것이 분명했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이 비서실장을 바라봤습니다.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언젠가 손자가 돌아오면 이 자리를 물려주겠다고, 그날만 기다린다고. 비서실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는 오래 기다리셨어요. 민준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도 오래 걸렸고요. 민준이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복도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민준의 등 뒤로 빛이 번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1년에 2번, 그마저도 바쁘다는 핑계로 못 갈 때가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23년 동안 손자 얼굴 한 번 못 봤습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보고 싶으면 볼 수 있지 않으신가요? 이번 주말 한번 찾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그 작은 응원이 모퉁이 글방을 이어갑니다. 다음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